자, 바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 용역, 소프트웨어, 계약관리입니다. 시설 쪽, 공사 쪽은 기본적으로 참고하고요. 338페이지에서 370페이지 내용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페이지에 그대로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딱 이걸 지정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네이버 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닉네임은 조달 해커입니다. 그래서 혹시 KI 포시 이렇게 치면 네이버 검색어 쳐서 KI 포시 치면 그 제 블로그가 맨 앞에 뜰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거기 있는 내용들 이제 강의에 담지 않은 내용들 많아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저기 뭐야 그 리스크가 있는데 혹시 그 교재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저기 뭐야 제가 네이버 있으니까 거기 메일로 여기 들어와 가지고 문의해 주세요. 박물관에 있는 분이 전화를 받는데 그 저기 뭐야 잘 이렇게 나름대로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교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추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저는 실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 그 저기 뭐 책을 보다가 보면 좀 해석하는 것들에 대한 그거에 감각적인 차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 블로그에 올려놓고 또 네이버에도 이제 제 개인 메일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문의사항하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릴게요. 사실 동영상으로만 충분한데 제가 양심상, 도덕상 비윤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도의 최신 법령을 정리한 거 일단 이론 강의 이렇게 무료 강의니까 여기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8개 법령에 대한 체계를 정리했고 그걸 가지고 모의고사까지 제공해 드렸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놓은 거고요. 솔직히 교재는 추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공통 정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수강생님들이 또 어떤 그 의문사항이 있는 것들을 좀 제가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래서 저도 좀 학습할 겸 해가지고 교재가 처음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빌드업 돼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해하시고 전체적 흐름 속에서 이 공공조달 관리사의 어떤 합격을 위해서 지금은 좀 나름대로 전체 그림을 보고 시험 막판에는 좀 세부적으로 암기로 들어가는 그런 공부 방법이 낫지. 처음부터 그냥 막 그냥 나오면만 보면 전체적으로 못 푸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동영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출제 기준을 보면 2-2-2-2-3, 2-4에 보면 요 마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마스, 그다음에 용역, 뭐 이런 내용들, 소프트웨어 계약.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풀어드리는 거는 저 출제 기준에 매칭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지 저 부분이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출제 기준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가 마스. 중요한 겁니다. 마스 공급자 계약. 1단계, 2단계. 1단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가 계약한다.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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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있죠? 단가. 누구하고? 계약 당사자. 누구? 공급업체하고 어디? 중요하죠. 조달청. 조달청. 응? 공급업체, 조달업체하고 조달청. 그래서 조달업체는 공급업체는 조달청에 마스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나 심사해달라. 예, 그죠? 그래서 그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승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여기. 수요기관. 수요기관 뭐라고 했어요? 발주기관. 수요기관. 예? 공급업체하고 등록업체죠. 등록업체하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그림으로. 그거는 이제 방식은 어떤 거냐면 프라이스, 가격이 있을 거 퀄리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서 평가하는 거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어떤 품목이라든가 이 물품에 대한 품목이 적절한지, 그죠? 또 퀄리티가 나름대로 개런티가 되는지, 보장이 되는지, 또 가격이 리즈너블한지, 합리적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단가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가 계획. 그다음에 어디서 하냐 중요하죠. 나라장터 쇼핑몰에 카타로그라든가 뭐 이런 걸 올려요. 그럼 마스라는 거에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는 창이 있어. 창이 폴더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 분류별로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거를 견적서를 다시 또 보내서 요청서를 보내죠. 그러면 수요기관 요청서를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직접 선택하고 두 개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또 고려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쪽 업체가 낫겠네?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조달업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마케팅이나 영업을 통해서 아주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것보다도 조달업체, 조달청이라는 어떤 튼튼한 국가기관에서 마케팅과 영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까지는 승인 전까지는 많은 노력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특징은 다수 공급자, 멀티 서플라이어하고 동시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청이 있어요. 조달청. 하고 A, B, C 이런 식으로 모여서 동일 품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LED 조명등, 조명기구,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 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품목이 정해졌으면 이 업체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멀티플 다수 공급자하고 계약하는 걸 마스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 경쟁 그것도 경쟁이지. 여기 내부에서 경쟁이잖아요. 두 번째 2단계 경쟁 어떤 거요? 수요기관 내가 처음에 설명했죠. 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업체, 공급기관. 이 삼박자가, 이 삼박자로래. 이게 삼각형이 있다. 1단계는, 마스는 여기하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조달청하고 여기하고, 조달청. 그 다음에 뭐랄까요. 공급업체, 조달업체. 자꾸만 이렇게 저거 하는데, 두 개 하고 여기에 이제 수요기관. 자, 그러면, 여기가 1단계, 여기가 2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그래서 수요기관이 최종적으로 저기 1단계 했던 그 품목의 가격, 납기, 딜리버리, 품질을 비교해서 저 업체 좋다. 그러니까 A 업체가 좋다. B 업체, C 업체가 좋다. 이렇게. 그죠? 기준 단가, 그러니까 계약 단계는 3년이라고 했어요. 요게. 계속 넘어가죠. 아까 얘기했죠. 3년 내에, 여기 3년이야. 1년, 2년, 3년. 그럼 요 안에 1년 지나고 나서 2단계 2년 차에 될 때 뭘 한다고 했어요? 평가를 한다고, 평가. 그 실적이 좋은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평가할 때 가점 포인트가 공공조달 관리사가. 그 회사 내부에 조달업체 있게 되면 플러스 3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이해평가 실적이 좋아지겠죠. 평가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공공조달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어디에서? 1차적으로 마스 등록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마스 등록업체는 어떤 업체일까? 중소벤처업체들이 많겠죠. 또 중견기업도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그 조달청의 마스가 계속 등록이 유지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1차년도 하고 탈락하는 게 좋겠어요? 전자가 좋죠. 근데 보니까 직원 중에 그냥 자격사가 없는, 공공조달 자격사가 없는 그보다 낫겠어요. 있는 직원을 뽑아서 구매 쪽에, 공공조달 구매 쪽에 이게 일을 시키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취준생도 계시고 또 뭐 전직을 하고 계시는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 그럼 반드시 올해 시험을 붙어서
붙어서 이런 걸 어필하는 거야. 뭐 직무기술서라든가 아니면 자기 그 이력서에다가 제1회 공공조달 자격사 시험 합격. 그러면 업체는 이걸 모르겠어요? 마스 업체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공공조달 자격사를 가지고 있네. 이 사람을 뽑아야겠지. 수요가.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자. 굉장히 희망은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마스에서. 그게 나왔다. 근데 아마 올렸어요. 내가. 블로그에도 있어. 다음에 마스 등록 절차를 볼까요? 등록.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처음번에 물품.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요 물품, 품목. 품목에 대한 거를 목록화 과정을 이렇게 물품 분류번호, 식별번호를 받아야 돼. 의자라고 해서 의자 다 의자가 아니거든. 강의실 의자도 있고, 그다음 독서실 의자도 있고, 또 뭡니까? 책상 의자도 있고, 뭐 사무실 회사에서 중요 의자도 있고, 일반 의자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의자마다 다 이름이 달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분류표가. 그걸 먼저 우리가 신청해서 오케이. 그런 다음에 만약에 마스 그 관련된 거를 우리 저기 뭐 한다 그러면 계약 체결. 여기 계약 체결. 그다음에 아까 여기 쇼핑몰 있죠? 예. 쇼핑몰에 등재를 해야 수요기관이 그걸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 저기 뭐야 채택, 간택이라고 하죠. 간택이 된 거지. 간택이 맞나 모르겠네. 여튼 내 업체로 수요기관이 이쁘게 보여서 내 제품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넣어야 된다? 나라장터 쇼핑몰이다. 여기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물품 등록화 신청을 어디서 한다? 나라장터. 책에도 했는데 물품 등록화 관련된 절차도 그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할 수 있게끔 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그대로 해서 하면 뭐 사진도 찍고 카탈로그도 만들고 뭐 프라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품 분류 식별번호 그걸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계약을 심사를 하는데 마스지 마스 심사를 하는 거 딱 보면 이거 괜찮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거기 관련된 도큐멘트 서류를 다 준비하고 뭐 시험 성적서 또는 뭐 관련된 어떤 뭐 연구 개발했던 것들 또는 원가 들어간 거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그 조달청에서 심사를 받아요. 심사가 통과됐어. 그러면 아까 말했죠 단가 계약 여기 있죠 단가 계약 어디하고 조달청 쇼핑을 등록한다고 그랬잖아요. 단가 계약 그런 다음에 수요기관이 아까 말했어요 점지하는 거예요. 간택하는 거예요. A업체, B업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당신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견적서를 달라, 쿼테이션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겠죠. 이미 기본적인 정보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면전 최종적으로 마스 등록 제품이 채택이 돼서 납품하면 매출이 올라간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품 등록 쪽에는 목록화, 심사, 단쇼. 요 내용 있죠? 마스 등록 절차에 대해서 쇼. 그러면 서술식으로는 도문자로 목심, 단쇼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그 네 개 중에서 아닌 거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가 아니라 일반 수요기관이 직접 다이렉트로 조달업체한테 단가 요청서, 구매 요청서를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 그 답은 틀린 질문이죠. 어디서 한다? 나라장터 쇼핑몰.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수요기관이 쇼핑몰에 직접 선택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1단계는 단가, 프라이스. 그만 하고 나머지 뒤에 퀀터티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거에 맞게끔 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소벤처, 중견기업까지는 굉장히 좋은 어떤 판로 개척 또는 매출 증진 요소이기 때문에 공공조달 관리사가
그거에 대한 신청 수업도 대행할 수 있고 그 관련된 지식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컨설팅 포인트도 되고 또 어떤 직업을 지금 현재 구하려는 분들은 마스의 계약 이행에 대한 평가 또는 뭐 지속적인 어떤 이행 관리 또는 재평가 뭐 이런 거 할 때 공모조달관리사가 그 기업에 재직하게 되면 도달청의 훈령으로서 플러스 3점의 가점 포인트가 있다. 근데 이전에는 2점까지 있었어요. 2점은 어떤 거냐? 민간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자격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달청에서 그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마스 관련된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그거 받은 분들한테는 도달청에서 인정하는 거를 전제로 할 때 플러스 2점을 주는 그런 거가 있는데 지금 3점을 주는 거거든. 그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역 계약하고 소프트웨어 계약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좀 봐야 돼. 시설 그 쪽은 조금 나름대로 양이 좀 많아서 교재에 있는 거로 내용을 대체할게요. 왜 이게 여기다 왜 안 해준다, 그러고 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책을 읽을 수도 없잖아요. 요약하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어. 저도 신이 아니에요. 자, 용역계약의 특성을 볼까요? 용역계약은 뭐예요, 용역은? 아까도 얘기했죠. 용역에 대한 지체 또는 뭐 상환율이 얼마로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예? 1.25인가요? 제일 크잖아.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사람이 일을 안 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과중하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거죠. 지체 상환, 그러니까 이행지체가 됐을 때 1000분의 1.25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용역계약은 노무비가 제일 중요해요. 노무비. 그러니까 인건비로. 왜? 원가의 60 내지 70%를 차지하는 거죠. 그죠? 나머지 부대 비용 같은 경우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원가 계산을 하는데 용역계약은 사람이 많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 아까 뭐 지체상금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60, 70%가 원가의 노무비로 들어가는 거지. 다음에 이제 기술자.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쪽에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라고 그 저기 뭐야 과학이 정통문과요. 뭐 이쪽에 보면 단가를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 저쪽 초급, 중급, 고급, 특급에 대한 그 연구원 그 자격이 뭐 그래서 대학교 나오고 뭐 석사, 박사 뭐 이렇게 나오고요. 학력으로.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얼만큼 몇 년도 종사한 자, 그리고 또 그 관련된 라이센스 뭐 있는 자, 뭐 특급, 뭐 이렇게 이제 특급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단가가 높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눴어 그레이드를. 초급, 중급, 특급,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게 이제 돈이죠. 얼마까지 하라. 학술 단가 용역인가? 학술 단가, 용역 학술 단가 이래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특히 연구개발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인건비 이런 걸 이제 나중에 그 저기 뭐야 사업비로 하거든요. 사업비로 할 때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노무비 뭐 이렇게 비용을 설정할 때 이걸 참고를 해요. 계약 방식은 용역 성격에 따라 총액으로 할 수 있고 단가 계획을 할 수 있고 총액으로 딱 마스처럼 단가로 할 수 있고 그죠? 뭐에? 용역 계획.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몇만스. 투입 인력에 대한 비용을 그냥 그 뭐야 뭐라 할까요? 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맨먼스라는 거예요. 맨먼스. 맨먼스라고 뭐냐면 이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사람 한 명이 몇 개월을 해야 일을 끝나느냐. 뭐 이런 거예요. 맨먼스.
예를 들어서 6months가 6months. 6months. 응? 6months. 그러면 6months를 한 사람이 6개월 할 수 있잖아. 이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게 초급, 중급, 고급의 어떤 그 레벨이 사람을 레벨을 맞추는 여하튼 그런 식으로 캐파라고 할까요? 뭐 이게 있잖아요. 그 능력이. 어? 근데 특급이 만약 고급이 한 명이 6개월 하는 거로 이렇게 정해졌어. 고급 연구원이라고. 그다음에 근데 이거를 고급 2명이 3개월에 끝낼 수 있잖아요. 직원이 이제 회사의 직원이 그런 고급 기술 인력자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 여기에 투입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이 용역에 그 과업에 투입해가지고 2개월에 3개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6명이 1개월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6명, 1명, 2명 있는 거는 내부에 그만큼 인력이 잘 갖춰져 있다. 인력 인프라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럼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해야 돼. 유연하게. 근데 이 사람이 100% 그것만 하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다른 일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2명, 3명에, 또 3명에 이제 2개월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사 사정에 맞게끔 뭐 과제 책임자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중간에 이제, 뭐랄까, 선임 연구원이랄까요? 보조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맨파워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유연하잖아요. 그죠? 그게 맨먼스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어떤 과업은 12만 맨먼스가 필요하고 어떤 건 20 맨먼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에 맞게끔 거기에 들어간 인력에 해당된 인건비가 결국은 사업비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곱하면 되잖아요. 맨먼스에 얼마 정도. 그게 사업비와 연결돼 있다. 일반 관리비는 5 내지 6%, 물품 6% 이렇게 관리비. 이유는 10%있네요. 물품 10%. 그러니까 뒤에 이제 원가 계산할 때 그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저 용역 계약에 대한 것들의 특성에 대한 거를 특성에 대한 것이 아닌 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야 그 이론에서는 근데 딱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노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뭐 다른 비용에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윤율에 대한 숫자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기술자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지 않고 그냥 정해진 그거에 의해서 뭐 산출된다. 비용이 산출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지체상급률 계속 얘기했죠. 지체상급률에 대한 어떤 요일 숫자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유연하게 이제 도출해 보면 그런 식의 문제인데 핵심은 뭐냐? 용역 이런 거는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과업이구나.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장착이 되면 거기에 연결고리를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 계약. 소프트웨어. 보통 이거를 이제 IT 쪽. 솔루션. IT. IT. 그다음에 그죠? 솔루션.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그 트렌드에서 저 소프트웨어 개혁은 예전에 뭐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슈가 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옛날 정부 옛날 할 때 IT 839 그래가지고 과기정통부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정보가 우리가 살 길이다 막 했었 그런 시점인 IT.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응? 지금은 AX. AX 들어봤어요? AX. 뭐의 약자예요? AX. AI 플러스 DX. DX는 또 뭐의 약자? 디지털? 이거 이런 거까지 막 써야 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거를 X로 해요. 요거. 크리스마스처럼 크리스마스 이렇게 X 치잖아요. X. 이거는 이거 뭐라고 변한다? 뭐 그냥 변한다? 변화 뭐 이런 거. 그래서 AI하고 DX의 합성어가 AX예요. 지금 정부에 밀어붙인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여기서 좀 넘어가면 피지컬 AI 나오잖아요. 젠슨왕, 엔비디아, 삼성, SK 뭐 최근에는 뭐 두산하고 뭐 로보틱스 뭐 협력한다 뭐 이렇게. 이게 다 AI가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녹여 들어가서 결국은 디지털 변혁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것이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전체적인 생태계에서 국가의 어떤 그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면 이게 조달적으로 나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 물품, 용역, 공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소프트웨어 계약 쪽이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SaaS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쪽 이런 쪽에도 소프트웨어 계약 쪽이 해당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기능 점수하고 맨먼스로 원가 계산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맨먼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계약에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는 항상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특징적인 거, 특이한 거, 다른 데도 없는 거. 그런 게는 펑션 퍼포먼스라고 해서 펑션 포인트. 죄송합니다. 포인트가 아니라 펑션 포인트. 포인트예요, 포인트. FP. 그래서 기능 점수. 이 소프트웨어 구묘별로 기능 단위로 측정하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앱 개발한다, 웹 개발한다, 뭐 쇼핑몰 구축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고객의 그 어떤 서비스를 잘 마케팅이라든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저기서 그때 보세요. 그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펑션일까요? 입력. 예를 들어서 입력 화면에 대한 걸 개발하는 거예요. 화면이 좀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렇게 걸려서 디자인 이쁘게 하고 그 화면에 대한 어떤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성 것들이 한 20개 정도 있다. 20개. 요거가 20개 정도 화면이 필요하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펑션 포인트예요. 출력도 맞죠. 출력 화면. 그 출력 화면이 뭐예요? 출력 화면. 우리가 클릭하면 출력하면 나오잖아요. 네? 그 아웃풋에 대한 거. 그게 한 10개 정도 필요하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저 홈쇼핑을 예를 들어 홈쇼핑이라고 홈쇼핑에 들어가서 그 상품을 이렇게 클릭해서 조회하는 거 하면 누르면 또 다시 또 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한 10개. 그죠?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일도 올려놓고 뭐 이런 거. 인터페이스는 뭐 UI라고 하죠, UI. DB가 빠졌네, DB. 여기는 내부 DB. 외부 DB. 그럼 이 파일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장착이 되고 고객의 정보들이 잘 이렇게 녹아들게 할 때 내부에서 이게 캐파시티가 있으면 내부 DB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외부 DB를 쓰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데이터 센터잖아. 이렇게 확장되면.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펑션 포인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과제를 완료하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펑션 포인트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펑션 포인트에서 개발자 생산성을 나눠주면 투입 맨만스가 나오는 거예요. 투입 맨만스. 아까 얘기했죠? 이 200 펑션 포인트가 있어. 펑션 포인트를 해야 그 과업이 수행이 돼.
근데 한 사람이 이 펑션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고급 개발자 요 입출력, 출력, 조회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발자들의 어떤 역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평균 한 20개 펑션 포인트다 그러면 예? 뭐야 그게? 10개인가요? 10개? 10개. 10몇만 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몇만 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몇만 수는 뭐야? 한 명이 몇 개월에 그 과업을 수행하느냐라는 게 몇만 수니까. 그럼 20몇만 수야. 10몇만 수야. 그러면 한 사람이 10개월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5개월 할 수 있고, 5사람이 2개월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눠서 사업비를 요 사람마다 등급마다 비용이 있으니 코스트, 노무비, 인건비가 있으니 넣어서 전체적 사업비는 얼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계약이라든가 저쪽 용역 계약에서 비용 산출하는 거, 인건비 산출하는 그런 어떤 주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해되셨죠? 원가 규算구조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네. 웬만스에다가 노임 단가를 곱해. 그리고 직접비, 재경비, 기술료 보려면 원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업비에 대한 최종적인 사업비가 나오는 거지. 사전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5억 이상 10일간 규격. 일파무 5일날 기억. 사전 규격이 뭐냐면 입찰 공고 전에 발주기간, 수요기간에서 니즈를 받은 거를 규격을, 스펙을 이렇게 공고해서 이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입찰을 띄우는 거예요. 공고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적극적으로 저거에 대한 스펙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또는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끔 나름대로 어떤 들이대 정신을 제공해야 되겠죠. 네? 들이대 정신 미안한데요.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안 알아줘. 민법에도 그게 있잖아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전 규격이 그런 식으로 효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요. 소프트웨어에는 그런 게 있고요. 특례가 있다. 이 기능 점수에 대한 거 의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 점수에 대한 거는 의무다. 추정 금액의 2억 원 이상. 정보화 사업. 굉장히 큰 거. 정보화 사업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작년인가요? 불이 났잖아. 응? 대전에 있는 우리 모든 어떤 그 국민들의 서비스하는 그런 정보 데이터 센터인가요? 거기에 보면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못 받았잖아요. 민원 24시도 안 되고. 응? 거기 가서 사업자 등록증 뭐라고. 이거 뭐요? 신분증거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사업자 등록 이런 걸 다 관리하고 DB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불이 나버렸네. 그건 엄청난 그 규모의 어떤 프로젝트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한 것처럼 입력, 출력, 조회 파일 인터페이스, UI, 외부 DB, 내부 DB를 다 해서 한 몇십 명, 몇백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솔루션 업체한테 맡겨야 되고 그 맡겼을 때 그 업체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컨소시엄 형태로서 이 부분만 가서 같이 컨소시엄에서 그 구축하는 게 2, 3년 걸린다고. 그죠? 나라장터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장터가 좋은 예네. 나라장터 엄청난 강간한 솔루션 소프트 시스템이잖아요. 거기 한 업체가 하겠어.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제가 2002년서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쭉 해서. 그때 1교시 얘기했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요즘은 AI 이래 해가지고 저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화면 어떻게 설계하고 요게 아웃풋은 어떻게 설계하고 거기 조회는 어떻게 설계하고 그 내부의 어떤 DB는 어떻게 구축하고 외부 DB는 어떻게 연동하고 UI는 어떻게 선정해서 그걸 나름대로 활용을 극대화할 건지 이게 다 소프트웨어. 그런데 그걸 그냥 비용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요 펑션 포인트 개념으로 해서 요 인건비 산정하고 요런 용가 구조로 하라. 요게 이제 요게 이해되셨죠?
자, 마스에 대한 것들은 아까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같은 얘기. 마스는 자. 자, 마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가 중요해서 한번 더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참가자, 물품 요거 중요하죠. 물품 식별 번호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체결해.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적정성 평가를 하는 거, 결과를 통보하고, 가격 자료, 프라이스, 기준 자격, 가격 협상하고 계약 체결, 보증서 들어가고 인지스터. 요거는 이제 프라이스, 가격, 그죠? 쇼핑몰에. 그러니까 요 전에는 요 전에는 이제 그 1단계, 2단계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가격 체결에 대한 부분이겠죠. 1단계는 뭐예요? 단가 계약. 2단계는 프라이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쇼핑몰에 이렇게 등재하는 거죠. 카탈로그. 그럼 최종적 수요 기간은 이 쇼핑몰에서 물품을 검색하고 2단계 경쟁을 하는 거죠. 여기가 2단계 경쟁이죠. 하고 조달업체와 납품이하고 검수. 그렇죠? 여기 단가. 여기 이제 2단계는 저쪽이고요. 여기 단가 계획 단가. 여기는 이제 양, 퀀턴티, 양. 두 개 합쳐. 그런데 여기서도 좀 가격에 대한 거를 좀 조정하겠죠. 이해되셨죠? 사전 준비, 체결, 쇼핑몰 등록, 소유경 구매.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2교시 전체적으로 공부한 거 정리하고 마무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느 정도 다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를 계속 얘기한 건 조달청의 단가 계약이 1단계 있고 2단계는 수요기한 쇼핑몰, 아까 나라장터 홈쇼핑몰,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 명확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윤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윤을 어떻게 할 건지. 이윤 붙일 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윤에는 재료비가 안 들어간다. 재료비. 참 그 얘기를 했네. 이윤 붙일 때는 왜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응?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에서는 그 원재료 같은 경우 광급자재라고 해서 구입을 하고 그거를 시공사에 줘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 그런데 시행사가 아니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납품하고 뭐 공사 완료하고 할 때 거기다 이윤을 붙여?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조달업체가 물품 원재료가 변동이 심해. 그런데 그거를 그때마다 그 변동에 의해서 거기다 이윤이라는 거를 얹어서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 수요기관, 뭐 국가, 조달청 다 포함해서 그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 혈세를 적정하게 활용해야 되는 국가 자원, 그 자원이죠. 세금 또는 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위배되잖아요. 그죠? 막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다 들어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크리티컬하게 작동하는 그 부분이 이윤이기 때문에 이윤에는 재료비가 없다. 이것도 서술문 찍는 문제 나올 수 있죠. 단답시에.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은 농무비가 많이, 인건비 그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뭘 한다? 지체 상금이 가장 높다. 그래서 지체를 하지 말아라. 만약에 딜리버리가 내일 모레면 날밤새도 맞춰야지. 그게 만약 지체가 되면 1000분의 1.25니까 계약 금액의 1000분의 1 굉장히 크거든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게 계약 금액에 다 하더라도 30% 이내로 가야지 그 이상 가면 안 돼.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 금액에 뭐 이렇게 몇 프로 1000분의 0.5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그 페널티 물은 게. 네? 그렇죠? 주객이 전도됐죠. 그러면 그 부분을 막아놓는 어떤 그 잣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 이내로 이상 되면 그 이내로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교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좀 이따 3교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